여러분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4월달도 오늘도 셋째 주까지 다 왔고요. 다음 주면 4월달 한 달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4월달 한 달은 어쨌든 굴곡의 변동이 있는 한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진짜 시황 오늘 아침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빛나는 금융주. 금융주도 이제 실적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속속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실적에서 금융주들 확실히 빛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주가 추이가 향후에 어떻게 또 이어질지, 포인트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유가 환율 미국 10년 국채 동향,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외부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라 막 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계속 나올 얘기들이지만 그게 임팩트가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해석했듯이 지정학적 리스크, 액션들이다. 북한의 가짜 미사일 가능성, 액션이지 않을까? 그쵸? 그런 얘기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 미국에서의 항공모함도 사실상 액션이었다라는 것. 그 얘기는 이제 한번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본질적으로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이고, 그래서 미국의 정책금리와 긴축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부적 유가와 환율, 미국의 10년 국채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좋게 나오는 것과 나쁘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구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가 환율 미국 10년 국채 동향을 볼 거고요. 두 번째, 금융주의 실적 서프라이즈 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진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것도 한번 종목 언급할 때 얘기를 해줬었는데, 역시나 잘 갔어요. 선진 후의 실적 발표주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입니다. 유가 전망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도 해줬습니다만, 결국 55불에서 40불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 얘기를 거의 안 했었죠. 예. 지금 시점에서 한번 유가를 이야기를 좀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가는 달러하고 좀 상반되게 움직일 거예요. 달러 강세 시에 유가가 같이 강세를 갈 거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에 있어서는 유가하고 달러는 반대 움직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틀렸죠. 같이 움직여줬죠.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고민이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러뿐이 아니라 생산 부분과 재고 부분에 따라서 유가의 추이가 바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유가의 추이가 지금 박스권에서의 계속 움직임들, 50불 내외에서의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추이적으로. 하나는 유가가 소비가 확산되는 시점이거나, 지금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쇠가스부터 시작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소비가 받쳐준다면 유가 상승 나오겠죠. 그런데 달러가 강세로 간다면은 그 시점에서 유가가 과연 더 추가적인 상승을 60불까지 할 수 있느냐 고민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가 60불을 가느냐, WTI 기준으로 40불로 눌리느냐의 추이가 형성될 중요한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디다 먼저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뭐 60% 간다, 40% 간다 단호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추이를 제가 지켜봐야 되겠죠.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현재 유가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현재 관점에서는 60불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53불을 뛰어넘어야 돼요. 53불을 뛰어넘는 액션이 나오면 60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이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어디서 걸렸다? 요 음봉 보이시죠?
요것도 음봉 보이고요. 여기에서의 오래 들어와서 빼고 반등 주다가 다시 눌리는 거라 결국 요 음봉을 잡아먹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60불 갑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조만간 결정이 날 거라고요. 아 이거는 어쨌든 40불대로 눌리겠구나라는 거. 이 영향이 커요. 40불대로 눌린다면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주식시장에 일단은 긍정론으로 받아주기는 쉽지 않을걸요. 최근에 전년도부터 시장이 시장과 유가하고 유가의 하락일 때 시장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유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시장이 더 올라가는 힘이 붙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유가의 하락 흐름이 주가에 눌리는 하락 영향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를 어디다라고 딱 부러져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유가가 53불, 55불 돌파가 쉽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준에서 53불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3불에 넘지 못하면 점진적으로 하락일 가능성이 없고 넘으면 일단 6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율입니다. 요게 뭐냐면 환율은 저는 이제 수창파동이라고 왜 수창파동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3사예요. 3사. 한 마디의 파동이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 뭐 다양한 파동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수창파동은 제 이름을 본딴 건데 실은 수창 3액 4액이잖아요. 무숫자도 30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이죠. 3액이죠. 창 하나 둘 셋 넷 4액이죠. 예. 한 마디는 3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음량 고점에 음량 하나 음량 둘 음량 셋 또 여기 고점에서 음량 하나 또 전저점 깬 음에서 양 둘 쭉 내려오다가 셋 음량 요거까지 해서 이게 4개가 돼서 4예요. 한마디가 나오면 수창파동에 한마디가 나오면 반드시 리바운딩 어디까지 나와? 기본적으로 하락했던 마디에 뭐에? 38.2까지 나와요. 무조건. 이거는 향후의 교육 시간에 수창파동에 대한 이해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수창파동은 지금 하나, 둘, 셋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에 38점이 반등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다가 1100원을 깨느냐 그러니까 걸려있는 상황이라고요. 뭐가? 눈치 보고 있는. 근데 이번에 환율 지정, 조작국 지정에 대한 것이 패스가 되기 때문에 4월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단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그로 인해서는 사라진 거죠.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어진 거죠. 그럼 결국에 미국의 긴축 정책의 기준금리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자산 FOMC 자산 연준의 자산 축소와 기준금리에 따라서 원화가 강세로 갈 국면보다는 약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재로서. 그리고 1200원과 1100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번에 1100원과 1200원 먼저 1100원부터 얘기하면 1100원을 깨서 이탈을 주면 원화 강세 계속 가요. 원화 강세를 계속 간다. 추이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주식시장에는 긍정이에요. 왜? 외국인 수급이 안 빠질 거거든. 그럼 달러는 트럼프 얘기대로 약달러로 추진하고 모습이 나타나겠죠. 근데 미국의 긴축정책과 통화정책의 흐름으로 본다면 약달러로 가는 시기는 분명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환율에 있어서는 현재 1160원을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돌파를 하면 이거는 하락마디를 전부 다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1200원 근처까지는 1180원에서 1200원까지. 그 다음에 1200원 돌파 여부는 저도 그때 가봐야지 지금은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는 못해요. 작년부터 보시면 2015년 16년부터 보시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했죠. 2014년 연말에. 2015년 연말에 12월에 기준금리 인상했죠. 2016년 연말에 기준금리 인상했죠. 올해 3월에 기준금리 인상했죠. 공교롭게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양적완화 종료하기 전에 올라오고 발표하고 나면 등락을 주고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올라가고 발표하고 나면 등락을 줬고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올라갔고 발표하면 등락을 줬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등락을 줬고 그러면 지금은 다음에 올해 세 차례라고 한다면 한 차례 나왔으니까 두 차례가 더 남았잖아요. 두 차례 때까지는 사실상 환율은 올라가는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추이가. 그것이 뭐 6월이든 7월이든 연말이든 간에 두 차례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저점을 걸릴 거다라고 환율 얘기했던 것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는 환율은 1100원의 이탈의 기준보다는 왜냐면 환율 조작국 지정제 때문에 한 번은 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쇼당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환율의 그 상황을 본다면 일단은 올해 환율의 하단은 나왔다고 봐요. 제가 뭐 이제 수출 여기 혹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님도 계신데 대표님들도 환율 동향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제 기준으로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니까 현재로서는 1200원 돌파 여부까지는 아직은 말 못합니다. 연말 이내에 돌파할지는. 그러나 하단에서 1100원은 거의 기준이 나왔다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환율 움직임이 올해 내내 올해 남은 구간 지금부터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지난번에 이 10년물 국채 흐름과 은행주들의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밸런스가 거의 맞아 떨어진다.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좀 눌렸는데 이거 이제 눌림목이라고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2%대 그러니까 2%의 국채 수익률 아래로 계속 내려갈 거다 이렇게는 안 보거든요. 이제 눌려서 반등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봐요.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단기 눌림 이후 재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고민되는 게 은행주. 과연 은행주가 계속 갈까?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 대한 단기 상승, 단기 반등 여부가 주목이 될 시점이다. 이 포인트에서 딱 터닝 포인트라고 좀 봐요. 은행주들이 어제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어요. 지금 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계열, 그다음에 LG화학도 그렇고 실적 발표됐던 우리은행도 그렇고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한지주, 이제 KB금융, KB캐피탈 나왔는데요. 은행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이 6,200억, 9,300억, 1조가 안 되는데요. 신한지주가 1조가 넘었어요. 그럼 사실상 14년, 15년, 16년 최근 3년간에 2조 6천억, 2조 9천억, 3조 1천억 꾸준히 지속했는데 1분기 만에 한 분기 만에 1조 3천억에 가깝게 지금 달성했기 때문에 은행주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일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행주들. 단기수익도 1조예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지주 자회사들 실적 보니까요. 어느 한쪽에서 딱 좋다고 하는데 둘 다 좋아졌어요. 특히나 이 신한카드 보시면 전기 대비해서 133%,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9%. 그러니까 신한카드에서 엄청난 실적이 향상된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무려 더 폭발적으로 순이익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좋아진 건 신한카드라고요. 여기서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건 아는데 카드사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 유추를 해보는 거죠. 내수 시장의 소비가 굉장히 살아나는 건가? 아니면 1분기에 어떤 우리나라 설 특수라든가 연초기 때문에 소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점에서 그런 효과라고 봐야 되나? 일시적으로? 또는 카드사들에서 돈 버는 방법이 뭐 제일 많이 이익 나는 게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실질적으로 카드 그 소비 있죠? 카드 소비 자체로만으로는 그 우리가 할부 판매라든가 신용카드 그 결제할 때 이것만 가지고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럼 신한카드에서 이익이 많이 난 건 바로 현금 서비스하고 대출, 카드론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럼 그건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카드사들이 이익이 많이 날 때는 론 서비스하고 대출 서비스, 현금 서비스가 많이 날 때였어요. 그럼 이거는 기업으로서는 좋은데 향후에 우려감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왜? 연체율 및 부실. 이건 이제 향후에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추를 해보는 거라고요. 신한카드의 좋은 점. 신한은행은 결국에 예대마진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금금리는 안 올리잖아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은행들 대출은 쪼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가계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대출들을 자꾸 쪼는데 그러니까 건전성이라고 했죠. 은행의 건전성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엔 그건 또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거죠. 어쨌든 은행들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어요. 이 서프라이즈가 지속될지 여부는 주목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현재 1분기 발표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올해 실적 근거로 은행주를 본다면 소위 대외적인 변수와 미국 통화정책 그리고 국내 가계부채 위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실적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주는 꼴 이렇게 좀 봐야 될 겁니다. KB금융도 보시면요. KB금융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8,860억 단기전에 또 8,800억입니다. 또한 KB금융의 자회사인 KB증권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해가지고 1,700억 정도인가요?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KB금융은 또 은행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은행도 그랬고 KB금융 신한주 대표하는 은행들의 실적이 좋다.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도 유출해봤을 때 하나금융, 기업은행, 지방은행들은 아마 이 4대 은행들처럼은 좀 틀릴 거예요. 전국은행들하고 좀 다른 실적을 보여줄 건데 일단은 대형 은행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은 확인된 거고 이거에 따른 주가추를 한번 살펴보면 KB금융과
신한주주입니다. 먼저 신한주주입니다. 분명 실적이 전년도에 좋았으니까, 주봉상 보시면 좋았으니까, 최근 2014, 15, 16 동안 보셨다시피 좋았으니까 빠졌다 올라온 거죠. 그 2014년도 연말에 종가 가격하고 전년도 종가 가격하고 가격대 보면 48,000원대인데 신한주 실적을 보시면 26, 29, 31. 야야야, 영업이 좋구만. 어? 단기성익도 좋은데 주가가 왜 빠진겨? 이 저평가요? 낙폭가 대 저평가요? 빨리 땡겨 올려라. 땡겨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고민은 여기서 지속적인 성장이냐라고 본다면 주가가 눌림목 과정에서의 반등 나와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내거나 눌렸다 또다시 눌린다 하더라도 분명 다시 올라가서 48,000원 이상에서 올해 연말은 끝날 수가 있겠죠. 그 가능성이 일단 있다는 거예요. 은행주들은. KB금융 191816 안 좋았네. 근데 단기순이익은 좋았어요. 같은 은행이니까 밸런스는 다르더라도 빠지더라도 땡겨 올려라. 그러면 지금 KB금융도 실적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 1분기 실적은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분명.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1분기. 그럼 이제 2분기로 가냐고요.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1분기부터 상승을 꾸역꾸역 만들어졌고 일부 차익실을 좀 내놨고 실적 발표 확인되니까 이제 좋아. 그럼 다시 세팅, 제로 세팅. 기준 잡고 움직일 거라고요. 신한주자, KB금융. 근데 2분기 시작해서는 흐름이 조금 달라요. 올랐다, 뺐다, 올랐다. 제자리거든. 사실상. KB금융. 살짝 올랐다, 뺐다, 올랐다, 눌렀다. 그럼 2분기는 1분기처의 추세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굴곡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했다 해요. 단기 상승이 나오고 하더라도 서둘러올 이유가 없죠. 왜? 굴곡이기 때문에. 굴곡이라는 얘기는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고가 반복될 거라는 것. 이게 지금 확인되는 주가의 흐름이에요. 주가는 실적이 나와도 현재 2분기 시작해서는 눈치 보는 굴곡을 만들고 있다. 은행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 이 회사는 이제 양돈 쪽인데요. 배합 사료도 하고요. 사료기도 하고 또 이 회사가 여러분들 아마 전국적이지는 않을 텐데 선진포크 해가지고 지난번 한번 소개를 두 번인가 했었어요. 선진포크 정육점 과거 이제 정육점을 체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 돈육 같은 거 돼지 돈육 선진포크 그 마크가 붙어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닭고기 하면은 마트 가서 딱 생닭 같은 거 살려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동네에서 이제 닭장 사신 분한테 샀잖아요. 생닭. 요즘 이제 마트 가서 사잖아요. 마트 가서 사면 어떻습니까? 할인기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마트 가서 한번 오늘 주말에 장 볼 때 뭐 삼겹살 드시든 뭐 할 때 한번 보세요. 포장돼서 나오는 거 보면 선진포크 돈육 매장도 이제 생기고 있죠. 배합사료 부분도 그렇지만 돈육 그 포크 쪽에서 선진포크 쪽에서도 매출 세부 내역을 사업 내역을 보니까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은 큰 변화는 없거든요. 예상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1710억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졌어요. 65억인데 97억 당기순이익은 80억 정도였는데 170억 선진포크 상당히 좋아요. 선진이 그러면 이제 먹거리기 때문에 돈육 같은 경우는 돈육 시장은 좀 일정 부분 우리가 이익의 어떤 변화를 추측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돈육 시장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그 돈육 시장의 특징은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어디냐면 여름철에 우리나라 성수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요. 삼겹살 가격이. 네? 여름에 많이 놀러 가니까. 여름철에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나서 추석 들어가잖아요. 비수기예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 하나는 차이점, 특징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여름철까지는 선진이라는 회사의 주가 흐름은 양호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봐요. 가능성은.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쫙 추세를 계속 당겨 올리죠. 그전에는 박스였거든요. 선진이라는 회사는. 선진. 이 박스, 요때쯤인가에 두 번인가 브리핑 얘기한 적 있고, 진짜 시장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박스였는데 결국 쫙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그 선반영이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빵빵빵빵 평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트레이딩 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보다는 약간 스윙 매매의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이 거래량의 기준으로 좀 고점에서 일부 차익 매물의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슈팅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실적이 나와서 역시 좋았구나 하면서 부분적으로 기간 조정의 차익 실현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되 2분기에 우리나라 성수기 소위 말하는 삼겹살의 성수기 휴가철까지는 양호하기보다는 상승 파동이 여전히 남았다고 봐야 되죠.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 마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1입니다. S1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전기 대비해서 매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4% 정도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 단기순이익 35%. 전년 동기 대비해도 7%, 8%대 양호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낼랍니다. 왜냐하면 S1도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S1의 그동안의 이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졌던 건 결국 삼성에서의 설비투자 평택이라든가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베트남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관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매출이 일정 부분 감소했다는 것에서 전 포인트가 뭐냐면 더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이 이끌 만한 모멘텀은 약화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S1을 보도록 하죠. S1을 보시면 그동안 계속 성장해 왔잖아요. 올해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거라고 봐요. 매출 성장. 보시면 매출이 88, 10, 10, 12, 16, 17, 18이죠. 계속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폭발적으로 더 성장의 모멘텀보다는 이익 구조 정도는 개선될지언정 매출 성장을 토대로 더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이어진다기보다는 고점권에서의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의 굴곡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과되어 있다는 기술적 반등. 따라서 요 고점 전고점에서 전저점까지 피보나치 그리면 38점이잖아요. 걸림돌. 만약 한 번 더 한 단계 상승한다 하더라도 요 하프 자리는 99,000원대가 저항 자리라고. 그러니까 S1은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매수 관점이라고 저는 안 봐요. 오히려 단기 반등 정도지 추세 전환을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적에 대한 해석, 주가에 대한 해석 같이 좀 해드렸습니다. 아바코 전년도 진짜 많이 갔죠. 그런데 공격해도 2월달 1, 2, 3월인데 2월달 시간의 중심 변곡점에서 쭉 꺾였거든요. 기관의 수급 들어오는데 실적 안 좋아요. 지금 1분기 발표됐는데요. 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은 적자 13억이고요. 영업이익은 5억이고 매출도 직전 분기 560억인데 390억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아바코는 추이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우려의 심리를 갖는 게 좋아요. 특히 7,000원의 기술적 가격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7,000원이 이탈되면 사실상 이것은 연고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아바코는. 기관의 수급만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네. 모바일 리더입니다. 최근에 단기거래 팡 터졌거든요. 그런데 단기거래 터진 다음에 그 가격을 바로 깨버렸다고 5,000원을요. 거래도 별로 없이. 그럼 이거는 단기 슈팅. 단발적인 상승에 따른 포인트만 나와서 보지 기술적으로 실적으로 본다면 크게
영업이익이 또 적자예요. 예, 영업이익이 적자 나왔거든요. 매출도 보면은 26억 뚝 떨어지고요. 그 실적 뒷받침이 안 되면서 단기 그 거래량만 터졌기 때문에 모바일 리더는 사실상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TCK 반도체 이제 실리콘 링 쪽인데요. 이 회사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전기 대비도 12% 상승, 25% 영업이익 상승, 좋게 나왔다고요. 전년 동기 대비도 분명히 좋게 나왔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좋은 게 꼭 주가에 좋다고 볼 수 없어. 아, 외국인 기관도 사는데 외국인도? 아니. 왜냐? 사실상 보면은 영업이익이 75억이라고요. 전년도 하반기 3분기, 4분기 75억, 76억, 아니, 한방이 아니, 2분기 75억, 76억, 4분기 60억이죠. 그럼 분기별 영업이익 계속 준하는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강한 건 아니잖아요. 평균이잖아요. 그 주가도 공교롭게도 전년도에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주고 나서 2분기 실적 발표하는 6월달이죠. 1, 2, 3, 4, 5. 4, 5월달까지 가다가 4, 5, 6인데 5월달부터 점진적으로 꺾였죠. 그럼 따라서 이 종목은 박스예요. 3만에서 4만원 눈치 보는 박스 구간이지 지금 완바닥, 투바닥으로 터닝포인트에 강한 기관에 사니까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결국 박스 주가 추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1, 2, 3월달 오르고 눌러버렸다고. 정말 좋았다면 2, 3, 4월달 더 올라갔을 건데 그렇게 못 나갔다는 얘기는 박스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TCK는. 코스피 예상 전략 요 구간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했죠. 예. 지금 최근에 요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물, 어제 선물 데일리였고요. 오늘 선물, 어제 선물은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초록색 식으로. 오늘은 이겁니다. 시초가가 떠서 시작할 건데 주중 고점 280.10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위 아니야. 기초가 떠서 바로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하면 오늘 고점 인식하고 눌러버릴 거예요. 280.30, 279.30, 278.50 요 세 개의 가격마디를 봅시다. 만일 시초가 떴는데 밑으로 바로 눌러버리면 이건 장중반등 쪽을 보는 게 유리해요. 오늘 선물 데일리 예측 진짜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